온도를 잃어버린 세상. 나의 하루는 언제나 회색이었다. 남편의 넥타이 색깔, 아파트의 벽지, 내가 차려내는 저녁 식탁, 그리고 내 마음의 색깔까지. 결혼 8년 차, 36의 나는 수연이라는 이름 대신 민준 엄마 혹은 사모님으로 불렸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세상은 온통 회사와 동료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그의 세상에 속한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가구일 뿐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궁금해하지 않았고 우리의 대화는 아이의 준비물과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앞에서 번번이 멈췄다. 탈출구는 당근이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을 팔아치우는 행위는 나의 정체된 삶을 정리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나는 물건의 사진을 찍고 값을 매기고 낯선 이들과 짧은 문자를 주고받았다. 쿨거래 감사해요. 매너 온도 최고예요. 그 무미건조한 문장들 속에서 나는 잠시나마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를 만난 것은 더 이상 듣지 않는 낡은 LP판 몇 장을 팔기 위해서였다. 프로필 사진은 국화 화분이었고 닉네임은 가을 길목에서였다. 약속 장소는 그의 집 앞.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담쟁이 덩굴이 낡은 담벼락을 감싸고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문을 열고 나온 남자는 내가 상상했던 할아버지와는 조금 달랐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은 눈가의 주름은 분명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어깨는 단단했다. 무엇보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동시에 한없는 온기를 품고 있었다. 들어오시지요. 밖에서 거래하기엔 먼지가 많아서 그의 집은 내가 잊고 있던 세상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햇살 아래 먼지를 반짝이며 돌아가는 턴테이블, 그리고 집안을 가득 채운 깊은 원두 향과 옅은 묵향. 그는 자신을 윤 선생이라 소개했다. 은퇴한 국문학 교수라고 했다. 그는 내가 가져간 LP판을 마치 살아있는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이 음반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남편은 내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잊고 있던 감정들을 털어놓았다. 처음 이 음반을 들었던 20살의 가을, 그때의 설렘과 불안함에 대해서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 더 깊게 내 마음을 어루만졌다. 거래를 마치고 그가 내 손에 돈을 쥐어줄 때였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내 손을 잠시 감쌌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온몸에 뜨거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깊은 눈동자가 나를 향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같은 종류의 깊은 외로움을 그리고 그 너머의 희미한 이끌림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다.
그는 인자한 노신사였고 나는 아이를 둔 유부녀였으니까. 나는 황급히 그의 집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의 집을 가득 채웠던 원두 향과 내 손에 남아있는 그의 온기는 그날 밤 내내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경계선을 넘나드는 로맨스. 그와의 두 번째 만남은 내가 만든 어설픈 핑계로 이루어졌다. 며칠 뒤 나는 그에게 당근 앱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LP판 관리하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저 그가 그의 공간이 그의 시간이 다시 한번 그리웠을 뿐이었다. 그는 내 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흔쾌히 그럼하고 답했다. 우리는 주말 오후 그의 집에서 다시 만났다. 그는 나를 위해 커피를 내렸고 LP판에 앉은 먼지를 닦는 법부터 바늘을 올리는 각도까지 하나하나 다정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의 손이 내 손 위를 덮으며 바늘의 올바른 위치를 알려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손등에 돋아난 검버섯과 힘줄마저도 내게는 관능적으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LP판 관리라는 핑계는 곧 고전 문학 읽기로 다시 어려운 시 함께 읽기로 바뀌어 갔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 남편과 아이가 없는 평일 오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의 서재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아지트가 되었다. 우리는 소파의 양끝에 앉아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음악을 들었다. 그는 나를 수연 씨라고 불렀다.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나의 진짜 이름이었다. 그는 내게 시를 읽어주었고 잊고 있던 나의 꿈에 대해 물었다. 그는 나를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온전한 한 사람의 여자로 바라봐 주었다. 나는 그의 깊은 지성과 다정함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불륜이었다. 아직 육체는 썩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은 이미 남편을 배신하고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감정이 서로에게 닿았음을 확인한 것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그날따라 나는 마음이 복잡했고 그와 함께 그의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공허함을 토로했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고, 나는 텅 빈 껍데기 같다고. 내가 보고 있지 않소?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처음 당신을 본 순간부터 나는 당신만 보고 있었소. 당신의 슬픈 눈, 애써 웃으려는 입꼬리,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뜨거운 열망까지. 당신은 내가 평생을 기다려온 내 마지막 시요. 그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꿈꿔왔던 로맨스였다. 나이도 현실도 도덕도 뛰어넘는 오직 영혼과 영혼이 나누는 교감. 나는 그의 뺨을 감쌌다. 가스란 수염의 감촉이 눈물로 젖은 내 손바닥을 간지렸다. 저를 안아주세요. 나의 속삭임은 애원이자 유혹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이 다가오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그것은 불꽃 튀는 격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서로를 알아본 두 영혼이 나누는 서럽고도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전 오후의 정서. 그의 침실은 그의 서재만큼이나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공간이었다. 잘 다려진 흰 셔츠가 걸린 옷장, 가지런히 정돈된 책상, 그리고 창밖에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낡은 원목 침대. 방 안에는 그의 살냄새와 희미한 비누 향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의 세상 가장 깊은 곳으로, 그의 침실로 들어섰다. 그는 내 옷을 벗기지 않았다. 대신 나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히고 내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내 구두를 벗기고 스타킹을 천천히 아래로 벗겨내렸다. 그의 손길은 경건했고 섬세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루는 듯한. 그의 행동에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이것은 내가 상상했던 섹스와는 전혀 달랐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었고 숭배에 가까웠다. 그는 내 발등에 입을 맞췄다. 그 뜨거운 감촉에 나는 허리를 휘며 신음했다. 그는 내 발목을 지나 종아리 그리고 무릎으로 천천히 입술을 옮겼다.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내 피부는 그의 흔적을 새기는 양피지처럼 달아올랐다. 이 행위는 명백히 변태적이었다. 노신사가 젊은 여인의 다리를 숭배하듯 핥아 올리는 모습. 하지만 나는 그것이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가장 낮은 곳까지 그가 받아주고 있다는 황홀감에 휩싸였다. 그는 마침내 내 앞에 바로 섰다. 그리고 나의 옷을 한 겹 한 겹 천천히 벗겨냈다. 마치 선물을 풀어보듯. 나의 나신이 드러났을 때 그는 감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은 내 몸의 곡선을, 부끄러운 부분들까지도 애틋하게 어루만졌다. 아름답소 수연.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반말로 불렀다. 그 친밀한 호칭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옷을, 그의 가면을 벗겨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그의 몸은 젊은 남자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이와 단단함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침대 위에서 서로를 탐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고, 나의 모든 감각을 일깨워 주려 했다. 그의 손가락은 내 몸의 가장 민감한 곳을 찾아내어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쾌락의 문을 열었다. 그의 혀는 내게서 달콤한 꿀을 채취하는 벌처럼 집요하고 부드러웠다. 느껴져요?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는 그의 속삭임에, 쾌락에, 그리고 이 금지된 로맨스의 절정 속에서 정신을 놓아버렸다. 내가 그의 안으로 그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깊었다. 그것은 욕망의 배설이 아니라 영혼의 대화였다. 그는 나의 가장 깊은 곳을, 나의 가장 외로운 곳을,
그의 뜨거움으로 채워주었다. 나는 그의 등과 어깨를 끌어안고 울었다. 쾌락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내 눈물을 핥아주며 내 안에 더 깊이 자신을 새겼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몇 번이고 절정을 맞았다. 창밖의 세상은 흐릿해지고 오직 그의 침대 위, 이 작은 우주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비 내리는 오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수채화에 지울 수 없는 색으로 더 칠해지고 있었다. 결 멈추지 않는 시간.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평일 오후 그의 집은 나만의 에덴 동산이 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직 수연이라는 이름의 여자로 존재했다. 그는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육체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보살피고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깊고 성숙한 사랑의 방식을. 나는 변했다. 더 이상 내 세상은 회색이 아니었다. 나는 웃음을 되찾았고 잊고 있던 내 안의 색깔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나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당신 좋아 보여. 활기가 넘치네. 그는 나의 변화가 자신과의 관계 개선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듯 했다. 나는 그 순진한 오해 앞에서 죄책감과 동시에 기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하지만 우리의 로맨스는 처음부터 시한부였다. 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내색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기침 소리가 잦아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가 쓰던 낡은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소. 당신에게 내 마지막 문장을 주고 싶었소. 나는 그 만년필을 붙잡고 그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우리의 사랑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끝을 맺어야만 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의 집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당근앱의 대화 목록에도 우리의 흔적은 사라졌다. 이제 그와 나를 이어주는 것은 이 낡은 만년필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 만년필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20살 내가 꿈꾸었던 소설가의 삶. 그가 내게 되찾아준 나의 진짜 이야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는 이제 중년의 작가가 되었다. 남편은 여전히 나의 남편이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내 삶은 다시 평온한 궤도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는 않았다. 나는 가끔 비 내리는 오후가 되면 창가에 앉아 그를 생각한다. 그와의 분류는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가장 눈부신 훈장이다. 그것이 잘못된 사랑이었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는 나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주었고 나의 잿빛 세상에 찬란한 색채를 덧입혀 주었으니까. 나는 그가 남긴 만년필로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를 쓴다. 비록 세상에는 내놓을 수 없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로맨스를. 그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내 안에서 나의 이야기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